제 어릴 적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기억의 조각들도 분명 얽혀 있고 기억에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강이 흐르던 시골 마을에 살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머님께 물어보니까 저희 집이 칠곡의 어떤 낙동강이 흐르는 마을 근처에 있었대요.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삼시세끼에 그 외 나오는 그런 집이 있죠. 기와집의 방문은 창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문을 열면 마루가 보이고 마루 앞에는 조그만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또 감나무가 있죠. 그리고 부엌 내부에는 아궁이가 있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죠. 제가 왜 그 집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집 구조를 조금 아셔야지만 제 얘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이씨 아저씨네 집이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이다 보니까 이씨 아저씨 댁 가족들과 저희 집 어머니와 저는 매우 친하게 지냈었죠. 저는 이씨 아저씨 댁 아들인 동일이 형과 매우 친하게 지냈었죠. 저랑 3살 차이가 나는 형인데 독자라 그런지 저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줬던 형이었죠. 동일이 형이 늘상 학교 다녀오면 저랑 항상 같이 놀아주고 그랬었죠. 형네 집이나 저희 집을 오고 가면서 거리낌 없이 같이 밥도 먹고 또 그 당시 인기 있던 애니메이션이었던 미래소년 코난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그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형네 집으로 단걸음에 달려가서 만화 영화를 같이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코난이 방영되면 어김없이 형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형이랑 저랑 뒷산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형이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꼬드겨서 산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저더러 같이 뒷산을 오르자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뒷산에 가면 산귀신이 나온다고 산에 가지 말라고 늘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을 단 한 번도 오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섭기도 했죠. 그러자 형이 코난 얘기를 들먹이면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코난처럼 멋진 어린이가 되려면 산도 잘 가야 코난처럼 씩씩한 어린이가 된다고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 산에 안 가면 앞으로 절대 코난 못 보게 한다. 뭐 그런 지사빤스 같은 융단 폭격에 저는 결국 형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산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 형도 그때 처음으로 산에 가보기로 했던 거였죠. 사실 그 시절 워낙 산에 대한 소문들이 흉흉했던 터라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산에 가는 걸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산에 갈 생각은 꿈조차 못 꾸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애들 심리가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하고 싶은 게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심리잖아요. 형은 매우 들떠 있었어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코난처럼 꿈과 희망과 모험심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산이 동네 야산이라고 해봐야 뭐 해발이 1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산이었거든요. 대나무 숲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낮에 산에 올랐는데 그때가 대략 오후 한 3, 4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형이 대나무 2개를 꺾어다가 지팡이 삼으라고 저에게 그 1개를 건넸습니다. 그 대나무를 도인이 부리는 지팡이 마냥 탁탁 소리를 내며 짚고 올라갔어. 재미있었죠. 그 나이에 뭘 해도 재미있죠.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체감상 한
15분 정도 산속을 걸어갔을까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형과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굵은 장대비를 피하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형과 저는 움막 같은 곳 발견했습니다. 더 낡고 천정이 일부 내려앉은 움막이었는데 얼핏 보기에 아마도 산에다가 밭을 일구고 오랫동안 방치된 움막 같아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흉흉해 보이고 꺼림직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비를 피할 곳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안으로 대피하려다 보니까 농막 근처에 백자 같은 항아리가 땅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게 보였는데 형이 그걸 집어들고 농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농막 안은 예상했던 대로 비가 와서 어두컴컴했고 여기저기 처진 거미줄들이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흔적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는 다 썩어서 부러진 나무 조각과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었고 녹슨 집기도 보였습니다. 형은 백자 항아리를 신기한 듯 항아리를 들어다가 이리저리 막 돌려보고 만지작 만지작 그랬어요. 그러다가 형이 이 항아리 집에 들고 가야겠다고 그러고 품에 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먼저 번쩍했고 이어서 천둥 소리가 꽉 들렸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그만 품에 품은 항아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항아리 속에 무슨 부적 여러 개가 쏟아졌는데 형과 전 놀란 토끼 눈으로 그걸 넣어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소리와 함께 여성의 음성이 뒤섞여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문을 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약거를 보여주, 약거를 보여주. 계속 그런 소리가 리플레이 마냥 반복해서 들렸고 형과 전 몸이 굳은 채로 둘이 얼싸안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저의 눈앞을 가리기 시작했고 손으로 빗물을 훔쳐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움막 천정에 뭔가 어떤 형체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대자로 허공에 둥둥 떠 있었고 어떤 여자 같았는데 얼굴과 몸이 바닥 쪽을 아래쪽을 저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눈과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바닥 쪽은 금세 온통 피칠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어른 채로 쳐다만 보다가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하자 우와! 하고 뛰쳐나갔죠. 움막 바깥으로 굵은 장대비가 막 쏟아붓는 가운데 제 등 뒤에 형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도 들렸고 지들끼를 뜀박질하면서 철퍽철퍽하는 형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저 멀리에 아저씨가 보이길래 형과 저는 아마 동시에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살았다는 생각. 그 생각에 그 아저씨 있는 쪽으로 저를 앞질러 간 형이 먼저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먼저 달려간 형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움막에 그러다 으악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다시 뛰자 형을 먼 발치에서 뒤따라오던 저는 영문을 모른 채 형을 따라 막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뒤따라 뛰어가면서 그 아저씨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이 다 썩어서 부패된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다 썩은 시퍼런 피부에 사람 아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고 그래서 으악 하고 달아났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턱까지 숨이 찰 정도로 계속 뛰어서
마을까지 내려왔죠.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놀란 가슴이 그나마 진정이 되었고, 저희는 동네 분이 할머니네 댁에 집 천정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분이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저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화가 나신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난데없이 굵은 소금을 저희에게 막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잡것들이 얼른 썩 꺼지지 못해? 그러시면서 눈을 막 부라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저희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저희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죠. 평소 저희에게 늘 온화하셨던 분이 할머니의 그런 무서운 얼굴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는 침을 택택 뱉으시고 징한 것, 요망한 것 그러시더니만 박바가지를 발로 밟아가지고 깨트리고 부엌칼로 대문 쪽을 여러 번 던지셨어요. 그러더니 칼끝의 방향이 대문 쪽으로 향하자 그제서야 저희들 쪽으로 다시 다가와서 산에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산에 다녀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너희들 집에 돌아가거든 산에 갔었단 사실을 꼭 부모님께 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산을 건네주시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산을 나눠 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산에 갔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막 노발대발 혼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는 형네 집에 놀다가 왔다고 얘기하고, 저녁 먹고 나서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를 보다가 고단했는지 초저녁에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는데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잠에서 깼는데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방 천정에 낮에 움막에 봤던 창백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 누워있는 저를 향하고 있었고, 누워있는 저를 향해서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과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움직여지고 겁에 막 질려가지고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정에 둥둥 떠있는 그 여자가 천정에서 누워있는 저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리를 보여줘. 야, 거리를 보여줘. 숨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최대한 움직이려고 막 힘을 주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신음을 겨우 내뱉고 있는데, 그때 제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낮에 산에서 마주한 아저씨 얼굴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그 얼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온몸에 힘을 최대한 주었는데 다시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제서야 몸이 슬슬 풀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렸던 거죠. 전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쯤에 분이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와 좀 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 안에서 분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방에서 쫑긋 귀를 세우고 귀를 기울여 봤죠. 분이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비 어멈, 어제 선비하고 동일이가 마당에 귀신들을 달고 왔던데 애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선비는 괜찮은겨? 네? 정말요? 애가 별다른 얘기는 안 하던데요? 옆집에 동일이가 말이요 충격을 받았는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대요. 동일이가 경기를 막 일으키고
병원에 실려간 모양이요. 자네 아들하고 같이 산에 다녀온 모양인데 그러자 어머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선비도 산에 갔다고요? 우리 아들은 별 이상 없던데요. 아니요 선비 어멈 지금은 선비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모를 일이요. 산속의 그 악귀들 보통 악귀요? 아 글쎄 3년 전 기억이 안 나는가? 마을 김씨 부부 산속에 들어갔다 봉변을 당했잖아. 2년 전에는 마을 동이도 그랬고 동이도 산에 갔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잖아. 그 흉측한 악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분이 할머니 그래서 마을에 큰 스님 불러다가 악귀를 퇴치하지 않았나요? 그러게 그 악귀들을 스님이 봉인을 시켰는데 산에 갖다 묻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기어 나왔노? 아휴 저런 다시 마을에 날 잡아야겠네. 스님을 불러야겠네. 아무튼 선비 좀 잘 좀 지켜보게. 선비 어멈 난 이장댁에 가볼게. 분이 할머니 조심히 가셔요. 그렇게 어머니와 분이 할머니의 대화가 끝난 뒤에 전 이제 어머니께 혼나는 일만 남았구나 그러고 바짝 초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박바가지를 가져다가 조밥을 담고 나물을 담아서 마당에다 갖다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 그것 얼른 먹고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박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탁 하고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부엌칼로 제 머리와 어깨 주변을 쓱 하고 휘젓더니 저에게 마당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침을 3번씩 뱉고 오라고 그리고 또 소변도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웬만한 동네 어른들은 그런 무속적인 간단한 비방법을 다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어머니는 이웃집 이씨 아저씨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하시고는 어머니께서는 이웃집으로 가셨죠. 그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어젯밤 겪었던 공포가 스멀스멀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금방 돌아오신다던 어머니는 소식이 없고 밤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방문 밖에서 동일이 형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비야, 안에 있니? 문 좀 열어줘. 그 소리를 듣고 전 반가운 마음에 전 문을 열었는데 뒤늦게 아차하고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마루 앞에 어제 본 여자 귀신이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로 떡하니 서 있었고 동일이 형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동일이 형 벙어리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지?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후회가 밀려들기 전에 전 그 여자 귀신의 귀괴한 웃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죠. 눈을 뜨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 잠시 기억에 남는 건 누운 제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코피를 흘리시면서 불경을 외시는 스님분이 보였고 스님트로 창호 방문 밖에 그 여자 귀신의 그림자가 보였고 스님이 외시는 지장경을 그 여자 귀신이 따라 외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는 그 귀괴한 음성으로 지장경을 그 여자 귀신이 조롱하듯이 거꾸로 외고 있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개 자욱한 강가에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틈에 제가 섞여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제 손을 잡고는 아직은 너가 배를 탈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산속의 어떤 오솔길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전 그 오솔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법당에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 명의 스님들이 저를 애워싸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는 스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그러시고는 저를 일으켜서 부축하고 법당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법당 밖에는 어머니와 옆집 이씨 아저씨, 마을 이장님, 분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얼굴이 막 눈물 범벅, 코 범벅이가 되셨는데 분이 할머니가 어머니 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애썼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어머니는 스님들께 연신 고맙다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얼이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4일 전에 저녁 무렵에 어머님이 이씨 아저씨 댁을 다녀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집에 와보니까 방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저가 막 자해를 하고 있었대요. 부엌칼로 제 몸을 군데군데에다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섭수라치게 놀라셨죠. 그래서 막 저를 뜯어 말렸고 저의 손과 다리에는 상처로 피범벅이 되었다는데 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자해를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포박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계속 웃고 있었대요. 미친 사람처럼. 그 웃음소리가 애가 내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답니다. 마치 성인이 비꼴 때 내는 웃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대요. 그렇게 몇 시간째 제가 웃음을 안 멈추고 계속 웃다가 지쳐서 실신을 했었대요. 어머니도 저를 제지하고 온 신경을 쓰다가 지친 모양인지 깜빡 잠에 드셨는데 그랬는데 집 밖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대요. 비통한 여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만 창호 문 밖에 어떤 형체의 그림자 같은 게 흐릿하게 보였는데 여성의 그림자가 보였대요. 그리고 밖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아이 내 재물이야. 내 재물이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처럼 그때 사실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당연 무서웠겠죠. 무서웠지만 애가 이 지경이 된 게 문 밖에 있는 저 요괴인지 뭔지 때문이란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신 거죠. 그래서 주방에 가서 부엌 칼을 날이 안 선 그 부분 쪽을 입에 꽉 무시고는 소금하고 팥을 한 움큼 들고 오셔가지고 방문을 활짝 열고 막 뿌리기 시작했대요. 막상 방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닭피를 집마당 군데군데 뿌리시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시려는데 어머니 등 뒤에서 귀신의 음성이 들렸대요. 애처롭구나. 애처로워. 너무 애쓰지 마라. 순간 극한의 공포가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얼른 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셨대요. 다행히 절에 받아온 호랑이 그림이 창호 문 옆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 처녀 귀신은 마루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염주를 계속 돌리시면서 불경을 외셨는데 밖에 있는 영가도 조롱하듯이 어머니 따라 불경을 계속 외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웠대요. 그렇지만 아들을 지키느라 이를 악물고 버텼대요. 그러다 어머니는 어느새인가 잠에 드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을 뜨신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마룻바닥에는 긴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대요. 그리고 마당에 흙이 잔뜩 파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마치 걔가 흙을 파놓은 것 마냥 그 처녀 귀신이 방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흔적 같아 보였대요. 어머니는 지체 않고 김씨 아저씨와 분이 할머니를 만났고 이분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마을에서 10리 밖에 있는 절을 찾아갔대요.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를 집에서 스님을 한 분 불러다가 테마의식을 치렀는데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저를 절의 법당에다 다시 데려다가 3일 밤낮을 스님들이 테마를 해서 제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이 형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말도 할 수 있었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될 무렵에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 부잣댁 아가씨하고 대장간 총각하고 사랑에 빠져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부잣집 식솔들에게 붙잡혔고 부잣댁 아가씨하고 대장간 총각은 밤새 얻어터져서 죽게 되었대요. 굳이 왜 자기 딸까지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부잣댁에서 그만큼 체면을 중시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흔했대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 시절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그 부잣집 아가씨와 대장간 총각이 죽었던 장소가 저랑 동일이 형이 비를 피했던 움막이 있었던 장소였다네요. 그 부잣집 아가씨와 대장간 총각은 한이 맺혀서 둘 다 악귀가 되었는데 이 악귀들의 영향 때문인지 적지 않은 이곳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봉변을 그렇게 당했대요. 산에서 귀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오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들부터 죽거나 미쳐버린 사람들까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 있는 절의 큰 스님이 이 악귀들을 물리치셨는데 천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악귀들을 백자 도자기에 넣어서 봉인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백자 도자기를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묻었대요. 그랬는데 이 도자기가 오랜 세월 비가 오고 지형이 뒤바뀌어서 땅 밖으로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 어떤 그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일부러 악귀들을 봉인시킨 백자 도자기를 끄집어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과 설들이 나돌았는데 아무튼 그걸 동일이 형이 깨트려서 악귀가 저를 타고 괴롭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